단가 적은데 연비도 좋고 가격도 있고 다 거의 뭐 허위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도 좀 고민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생활 패턴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그 가격이 전부가 아니고 아니죠. 미니멈 10% 정도 더 보셔야. 오직 당신만을 위한 중고차 컨설팅. 중고차 차선생의 이영석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30대 남성을 한번 초대해서 궁금증이 뭐고 차량을 구매할 때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직업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전문직에 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양 살고 있는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입니다. 네. 제가 뭐 그렇게 소득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평균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나이도 30대 중반입니다. 네네네. 중고차 또는 뭐 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향도 있고 네네네. 궁금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세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네네. 오늘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어떤 부분인지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은 네. 어떤 루트를 좀 취해야 될까서부터 이제 시작부터 고민이 많은데 네네. 사실 차 자체를 설정하는 것부터도 고민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30대 중반의 직장 남성들이 봤을 때 좀 네. 가장 적당하고 좋은 차가 어떤 건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차를 추천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생활 패턴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차량을 어떤 걸 사야 되느냐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거주 지역이 안양이시고 네. 그리고 회사는 강남에 있으시다고 알고 네네. 있는데 그 주행거리 안에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많이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다른 외근이 많으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없으세요? 출퇴근을 주로 차로 하기도 하는데 네. 저도 출장 같은 게 잦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수도권 내에서 이제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시고 예. 또 이제 궁금한 거는 대표님께서 선호하시는 어느 정도의 그 사이즈나 아니면 선호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 정도의 요런 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준이 좀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 세단 아니면 SUV 아닌가요? 대부분 세단이랑 SUV인데 네. 그걸 나눠지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가장 큰 거는 결혼 유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네, 미혼이시죠. 그렇죠? 네. 그럼 결혼이 언제 예정이 돼 있으신 게 구체적으로 있냐 없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혼은 사실 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 상대방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세요? 예. 지금 또 다른 질문인데요. 차량을 접근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30대 중반의 남성들이라 하면은 네. 차를 막 실용적으로 내가 정말 그냥 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다 하는 네.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조금 보여지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예산이 올라가긴 되는데 예. 그 예산의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가 인정이 되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혼자 타시는 거라면 굳이 SUV까지는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면 또 하나가 굳이 디젤이나 하이브리드를 선호할 필요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동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량 신차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 자체도 달라지게 되겠죠. 세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가요?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SUV가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좀 수입차도 보시게 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지. 솔직히 뭐 좀 보여지는 면도 없잖아 있으니까 네네. 수입차면 좋겠죠. 수입차는 좋겠다. 예, 요즘 뭐 국산차도 좋은 거 많이 나오지만 또 아직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기준이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시는데. 네,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예산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도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수익의 몇 %까지를 예산으로 잡으면 좋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그 정형화할 수 없는 게 라이프스타일에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로는 뭐 네. 수입의 10% 정도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그 수입의 10%라는 게 연봉인가요? 뭐 연봉으로 보는 게 편하겠죠. 연봉의 그게 10%. 그게 월 납입하는 비용. 차량을 현금으로 일시불 살 수도 있지만 네. 이걸 할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네, 할부를 하게 되면 내가 일시납이 아니니까 네.
연 얼마씩 내는 게 정액으로 나오겠죠? 예. 예, 그럼 그 금액을 지불하고 이 정도 사이즈의 차량을 탈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자산 비율도 나오게 되는데 예. 내가 월 수입을 가지고선 어디다가 얼마를 쓰는지가 대부분은 이게 나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나와 있는 거에 여윳돈 가용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10% 정도를 보시는 게 안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 정도 넘어가면 카푸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카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네, 저는 뭐 내 라이프 스타일은 거의 인생의 절반을 차에 올인했기 때문에 네. 내 수입의 절반이 넘어가는 그 금액을 차에 지불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가는 거고. 네, 만족도가 그게 더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대표님이 말씀 주신 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 저는 차에서 만족을 찾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 보여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월납 한 100만 원 정도, 네. 100만 원 이상으로 네. 이제 조금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량을 구매해서 어느 정도 운행을 할 건지의 대략적인 그 계획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3년 정도 탈 거다, 예. 아니면 5년 정도 탈 거다, 아니면 난 이 차를 가지고 무덤까지 갈 거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도 네. 소비자 입장에서 네. 굉장히 애매한 게 네. 제가 지금 거의 이제 최초로 산 차를 지금 거의 한 5년, 6년째 타고 있어요. 이게 네. 아반떼예요. 네네네. 할부도 다 갚은 지 오래고 네. 되게 가성비 좋게 타고 있는데 네. 저는 처음에 그 차를 살 때 이거를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으로 뭐 하다못해 새로 사면은 세컨카로 타겠다라고 네. 생각할 마음으로 샀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 이 맞죠. 사람 맞습니다. 심리라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가늠이 안 됩니다. 아, 그 어차피 무덤까지 타고 가신다고 하셔도 믿진 않을 겁니다. 아, 예. 네. 일단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기준이 사실 내가 살면서 틀려질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잡아 놓으면 다음번 의사결정을 할 때 예상은 할 수 있거든요, 구매자가. 기준을 잡으면은 지금 제가 6년 됐으니까 네네. 6년 사이클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생각이 난 건데 그 사람의 그 수입 그 약간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보면은 대부분 40, 50대에 가장 자기 인생의 정점이라 할 만큼 돈을 많이 번다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네,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지금 차를 사고 6년이 또 지나면 이제 40대, 5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가서 차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한 중간급 뭔가 남들이 보기에 저 정도 뭐 괜찮지? 하는 정도의 차를 사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미혼이시기 때문에 예.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길게 타셔도 5년에서 6, 7년 뒤에는 한번 사이클이 올 거라고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나중에 자녀가 생기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저 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한 있죠. 예. 길어야 5년에서 7년 한번 사이클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차량의 할부를 36개월, 그러니까 3년으로 하느냐 네. 5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차량들이 달라집니다. 네. 월납 금액이 달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월납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월납 금액을 100만 원으로 다 잡아놓으면 이제 3년이 됐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한 3천만 원짜리를 산다면 네. 뭐 5년이 되게 되면 5천만 원짜리 차량을 살 수 있겠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하면 될 거고요. 5년으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비싼 차를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굳이 그걸 맥스로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사람들은 항상 그 유니콘 같은 차를 원해요. 감가 적은데 네. 연비도 좋고 네. 그다음 어느 정도 가격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을 찾는데 이게 찾기가 쉽지 않고 그쵸. 시중에 나와 있는 차 중에서 골라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차에 나를 맞추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좀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 차를 고르기가 어려우세요. 아 그래요? 네. 세상에 감가 안 되고 좋은 차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쉽지 않은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을 네, 하면서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안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 차량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3천만 원, 4천만 원.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차량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의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시면 단순히 차량 가격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근데 차량을 구매할 때는 의외로 여러 가지 금액들,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차량의 등록 비용도 들어가고, 아, 예, 맞아요. 그리고 보험료도 들어갈 테고요.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중고차는 이제 뭐 매도비라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받는 일정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44만 원으로 고정이고요. 매도비요? 예. 아, 딜러가 가져가는 비용을 말씀하시죠? 딜러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네. 매매 상사, 차량을 네네. 관리했던 매매 상사에서 네. 가져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법제화된 부분이 차량의 성능 보험, 그러니까 성능이 차량이 사고나 아니면은 뭐 이제 누유가 있는 부분들을 검사해서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안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고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서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고 나가게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량 성능보험이라고 하는데, 아, 네. 이런 비용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딜러가 가져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일단 여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중고차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그러면 엔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엔카에 나와 있는 그 예를 들어 막 한 3천만 원짜리 차, 네. 그 가격이 전부가 아니고, 아니죠. 예,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비용이 다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살려고 했을 때. 그럼요. 거기서 대략적으로 미니멈 10% 정도 더 보셔야. 취등록세랑 보험료 이런 거 다 합해서요? 보험료 연료입니다. 아, 보험료는 따로인가요? 예. 아, 보험료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이제 30대 중반이시면은 어느 예. 정도 이제 그 보험료가 평균치에서 나오실 건데, 네. 요즘엔 나이대가 이제 20대로 내려가시거나 이러면은 보험료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꼭 보험료가 상당히 들어간다는 걸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네. 몇 개 염두에 둔 차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그랜저를 산다. 그렇죠. 네. 그 신형인가요? 이렇게 일자 네네네. 테일 램프? 디올리오 그랜저. 예. 네, 그걸 산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대략적으로 신차가 최상위 모델까지 가면 5천만 원대 중반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터가 다 있으시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중고차로 사신다고 하시면은 3천만 원대 중후반부터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3천만 원대 중후반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옵션들은 조금 예. 이제 빠지겠죠. 예를 들어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차량이 중고차 기준으로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럼 4천만 원에서 취등록세가 보통 7% 정도 예상을 하시면 7%. 됩니다. 그럼 280만 원 정도. 280만 원. 280만 원에 매도비 44만 원 하면은 320만 원 정도? 네. 320만 원에다가 뭐 성능보험료라는 것도 차량마다 다른데, 뭐 이건 보증이 남아있으니까 한 10만 원 언더로 잡으면은 330만 원. 뭐 이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어플로 보는 네. 그 금액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비용이 실제로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추가가 돼야만 합니다. 돼야만 하고 네. 그럼 그 가격은 이 어플에서 보여지진 않네요. 그냥 딱 네. 처음에 봤을 때 싸네 해서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네. 그 좀 유도를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차량을 구매하시던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들은 모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조건.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비 44만 원. 요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되거나 아깝다고 해서 개인 거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근 같은 거. 예. 차량을 잘 보실 줄 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네. 개인 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있었다던가 네. 아니면 어떠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당근으로 구매하는 거랑 네. 뭐 이런 어플 통해서 구매하는 거랑 뭐 차이가 있나요? 그 법적으로 고치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예.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일 거고요. 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예.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사고에 대한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네. 뭐 KB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네.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구매하면은 네. 좀 보증을 받은 차를 구매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자기네들 플랫폼에서 제도화한 부분들도 있고요. 네. 딜러들에게 구매를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법적인 보호나 예. 고지를 해야 될 부분들,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유리하죠. 그리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대표님께 추천해 주시는 그 차를 제가 샀어요. 네. 그러면 거기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럼 거기 책임을 좀 지시는 건가요? 책임 부분이라는 게 네. 사실 별게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 차량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거의 중점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쭙는 거예요. 성능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고지한 것과 전혀 다르거나 갑자기 이상이 생겼을 때 심각한 이상이라고 하시거나 이제 전혀 다르다고 하면 예. 그런 부분들은 딜러들은 거의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예.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그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엔진 미션 부분인데요. 엔진 미션. 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피할 수는 없어요. 딜러들이 피할 수는 없고 네. 이제 뭐 성능이라고 하시면은 뭐 이제 어느 부분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웬만한 딜러들은 그래도 그렇게 나몰라라는 게 좀 예전보다 좀 덜해지긴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편차는 분명히 있어요. 성능이라 하면은 솔직히 어느 부분까지 뭐 성능이라고 하나요? 뭐 라이트 깜빡깜빡 이런 그렇죠. 것도 뭐 네. 성능에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긴 한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성능이라는 부분이 이제 주행에 문제 없다 이런 네, 건가요? 주행에 문제가 없고 이제 네. 중고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차량의 부품들이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에어컨, 네. 뭐 히터 네.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사이드 미러의 움직임 뭐 요런 자질구레한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해달라고 하면 못 해준다고 하는 딜러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계 장치들까지 다 성능이라는 범위에 포함돼서 그것까지 책임져 달라면 당연히 좀 문제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져달라고 하면 이제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하지만 뭐 딜러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차를 사러 갔어요. 네네. 그럼 그런 그 옵션에 대한 기계 장치들도 다 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해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차별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봐주고선 체크해주는 딜러가 있는가 하면 예. 한번 보시죠 라고 하고서는 잘 보셨어요 라고 이제 하면서 너가 봤으니까 너가 책임져라. 책임전가. 전가하는 딜러들도 많이 책임전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못 봤다고 하면은 해드리는 케이스입니다. 다 네.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당연히 해드려야죠. 왜냐하면 팔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서로 얼굴 붉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사실 웬만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해요. 안 보고 봤다고 하는 딜러들도 좀 있어요. 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은 사실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담당 딜러가 관리하는 차량일 건데 네. 그것들을 다른 딜러가 손님과 함께 보면서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차량의 상세한 부분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알겠죠. 네. 그리고 이걸 소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체크를 제대로 안 해주고서 파는 사람을 만나면 조금 난감한 건 거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뭔지 아십니까? 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차량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왔을 때 자기가 장단점을 잘 알지만 오히려 그걸 또 이제 숨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딜러들이 보통 이제 손님을 데리고 온 딜러들은 네. 이 차를 굳이 꼭 이 차로만 팔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밀히 봐주는 딜러들이 더 좋다.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딜러들이 의외로 또 있고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예. 다른 질문으로 돌아와서 예. 일단 제가 직접 차를 사기로 결정을 해서 네. 대표님께 찾아갔어요. 예, 예. 그래서 차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랜저가 되게 마음에 든다. 네네.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네. 그럼 그랬을 때 네. 제가 고려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걸 잘 샀다 하려면은 네.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잘 샀다 못 샀다의 기준으로 할 때 네. 명확한 기준이 없으세요. 본인 만족이군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기준점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점. 네, 뭐냐? 내가 그랜저를 사러 왔더라도 네. 예산을 기준으로 잡거나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연식과 주행거리, 옵션에 대한 그 기본적인 기준을 잡아놔야 네. 거기서 비교가 가능한데 전혀 아무런 것 없이 가서 그랜저 사러 왔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러려면 이 딜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본인이 기준이 있어야겠네요. 예를 들어 난 그랜저를 사기로 결심했고 네.
키로수는 4만 킬로 미만의 최상위 드림. 네. 그리고 연식 뭐 사실 그 그랜저 신형이 얼마 안 연식이 됐어요. 얼마 안 됐죠. 네. 그럼 그거를 사기로 했고 시세도 어느 정도 알아봐가지고 네. 그 시세 범위 내에서 시세보다 싼지 안 싼지를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잘 샀는지 못 샀는지 결정돼요. 그렇죠. 시세는 뭐 어느 정도만 알아도 상관은 없고요. 예, 왜냐면 기준으로 한 그 차량에서 다른 차량과 비교가 될 테니까 예. 기준만 하나 정해놓으면은 금액대가 쫙 나열이 될 거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비교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만 연식 키로수의 옵션 정도의 기준만 있더라도 상당히 차량을 고르는데 수월해지죠. 그리고 내가 이 차를 선택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기준도 좀 더 명확해지고요. 그 시세를 어떻게 알아보나요? 보통 그냥 다 계속 서치해서 알아보는 수밖에 없나요? 일반인 분들이 시세를 알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세를 알려면 그런 말씀하셨던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그 기준점에서부터 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류 그랜저 거기서 4만 킬로 언더 이제 옵션은 요거 들어간 거에서 싼 게 뭔가 아니면 요 정도 네. 차량들이 금액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보고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다 딜러들을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문제 없는 차의 그런 뭐랄까 기준은 없겠지만 네, 대부분 키로수를 좀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몇만 킬로 미치셔야 좋을까요?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예. 저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산차를 보는 기준과 두 번째는 수입차를 보는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네,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국산차라고 하더라도 이제 현대 기아차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부품 가격이나 수리비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네. 네, 그래서 국산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조금 타이트하지 않아도 네. 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데 음,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차량을 볼 때 국산차를 봤을 때는 주행거리를 약간 좀 여유 있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고친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고 이제 차량을 구매한다면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러면 국산차는 몇만 킬로 미치 그나마 좀 양호한 건가요? 이게 몇만 킬로라고 딱 정할 수가 없는 게 연식이 예를 들어서 연식이 10년 된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네. 10만 됐어요. 네. 짧은 걸까요? 긴 걸까요? 뭐 1년에 한 2, 3만 탄다 치면은 짧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차량이 출고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5만 킬로 탔어요. 많이 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네.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출고한 지 한 4, 5년 미만. 네. 그 비교적 좀 새로운 컨디션인데 네네. 그럼 그런 상태의 차는 네. 몇만 킬로가 좀 적다? 그럼 3년이라고 할게요. 네, 3년 정도 탄 차량이라고 한다면 예. 6만 킬로만 넘어가지 않으면 6만 킬로. 네, 한 2만 킬로 정도 기준 잡으시면 1년에 2만. 네. 그게 가장 적당하게 타는 거예요. 적당한 겁니다. 네. 그 전차를 운행하셨던 분의 성격과도 조금 이제 연관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중고차를 사는데 그 전 차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네, 막 네. 브레이크도 팍팍 밟고 네네. 막 핸들도 팍팍 꺾고 이런 난폭한 스타일의 운전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뭐 거죠. 사실 그렇게 타더라도 소모품만 잘 갈아주면 예. 차량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네. 거는 이제 관리가 안 된 차량들이 이제 문제일 수 있죠.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사실 육안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있나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짐작. 예, 차량을 깔끔하게 탄 사람들이면 네. 보통은 이제 경정비들도 잘 했을 가능성이 높죠. 저기 오일 갈고 오일 이런 거. 교환이나 이런 그럼 저같이 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성능을 좀 봐주는 사람을 끼고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아까 어디서 보니까 네. 한 10만 원, 20만 원 들이면 네. 같이 가서 당근에서 네네.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예, 같이 예. 가서 점검해 드리고 예. 뭐 이렇게 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그분들도 이제 기본적인 차량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정말 기계적인 부분들을 주로 봐주시죠. 근데 딜러들과 그분들과의 차이는 그분들은 이미 딱 차량을 봐주기만 하면 끝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봐드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딜러들은 아무래도 이제 협의점도 좀 찾아줄 수 있죠. 거래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찾아줄 수 있고요. 진행, 그리고 차량을 이전하거나 또 이제 차량을 구매했을 때 주의할 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이제 주시죠. 훨씬 더 핸들링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는 구매 비용만 들어가지만 네. 사실 타다 보면은 유지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유지 비용. 기름만 넣고 타면 되겠지? 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그것 이외에도 돈이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 달 또는 1년 이후에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네. 들어 가장 흔한 게 타이어겠죠. 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하게 한다고 하시더라도 하나에 뭐 20만 원씩 하시더라도 뭐 80만 원 정도 들어가기도 하니까. 아, 네 개니까. 그쵸. 이게 한 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매달 들어가는 돈이 얼마 없어 보이지만 네.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내가 내는 것보다 더 높게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고 또 차량 구매 비용을 감안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기준을 잡아야 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네. 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네. 그 가격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네. 뭐 예를 들어 유지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취등록세와 방금 뭐 매도 비용 그리고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딜러가 얼마 정도 수수료를 가져가는지 네네.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네. 저도 이 차를 구매할 때 전체 비용은 이 정도 들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없나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게 하고 저는 계시나요? 그렇게 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예. 차량 금액만 얘기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계약이 안 될까봐 보통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일단 경우가 들어오게끔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차를 이게 상술인데요. 차가 와서 만족하고 이 차로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순간 네. 추가 비용이 들어갔을 때는 차량 금액에 비해서는 10% 남짓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할부나 이런 걸로 해서 금융 비용으로 쪼개면 네. 크게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아. 상대적으로 몇 천만 원짜리 사는데 1, 그러니까요. 200만 원 더 나오는 거 그래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상술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걸 다. 차량 예산이 얼마세요? 물어봤을 때 뭐 2천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그렇다면 차량은 2천만 원 미만으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항상 해드려요. 일단 좀 기준점이 좀 어느 정도 명확히 잡혔어요. 그렇죠. 예, 제가 어떤 수준의 차를 사야 되며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그 좀 명확히 잡혔고 두 가지 정도만 더 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딜러분들이 가져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못 믿는 게 예. 어떤 사람은 되게 저렴한 차를 샀는데 네. 막 몇백만 원을 남겨 먹는데 네. 네. 그거는 그 딜러는 어떤 부분으로 저희 수익을 내나요? 일단은 딜러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딜러가 있습니다. 네. 차량을 사와서 네. 내가 사온 차량을 직접 파는 딜러가 있고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차량을 쉽게 말해서 공인중개사처럼 알선해주는 딜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일단 매입 딜러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매입 딜러는 차량을 사와서 판매하는 딜러를 네네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량을 사와서 판매했을 때는 사실 이 차량의 수익은 차량을 구매할 때 거의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 매입하는 루트가 있나요? 되게 저렴하게 엄청나게 이제 그 좀 할인 받아서 구매를 했다. 그런 게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요즘에는요. 불가능하다. 예전에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막 저렴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요즘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네요. 조금만 알아보시면 차량을 판매할 때 한 3군데만 알아보시면 평균 네.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네네. 이 딜러가 어디 자동차, 네. 그러니까 그 중고차 이런 어플 보면은 네네. 되게 연식 낮고 새 차인데 네. 중고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거의 신차급의 중고차를 파는 거냐, 네네. 그리고 가격도 싸게 판다고 한다. 네네. 근데 알아보니까 네. 이 사실 중고가 방금 말씀하신 매입 딜러인데 네. 엄청 싸게 사가지고 네네. 그 막 할인 엄청 붙여서 싸게 산 다음에 네. 이걸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조금 붙여서 넘긴다. 뭐 그런 구조라고 들었거든요. 아. 그게 맞나요? 제가 그 차 살게요 그러면. 그 차 제가 살게요. 그게 아니군요. 예,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아무리 차를 싸게 사도 예. 적당히 싸게 팔지 그렇게 많이 싸게 팔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예. 다 거의 뭐 허위 매물이라고 그럼 보시면 그거는 좀 허위 매물이거나 아니면 좀 그 소문이 좀 잘못됐다. 되세요. 네,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막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구조 구조는 자체가 안 안 된다, 되는군요. 네.
요즘에는 두세 군데만 물어보면 다 이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 거의 신차 같은 중고차는 왜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일단, 밝히기 곤란하신 아니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 신차 딜러들이 잘못 출고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 출고를 예, 했다고요? 이제 구매자가 구매한다고 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계약금을 넣고 진행을 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특이한 케이스예요.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차량을 그냥 단순히 샀다가 네. 되파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는 차량을 신차로 사서 할부로, 이거 얘기해도 되나? 신차로 사서 네. 할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로 즉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즉시 매도를 하면 차량의 할부는 내가 갚지만 차량을 판 현금은 들어오니까. 아, 이거를 당장 자동차 현금, 깡을 한 거죠. 깡을 하는 예, 거야. 근데 현재 이제는 좀 어렵고요.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동차 프로모션을 너무 심하게 해서 네. 그걸 그냥 신차 딜러들이 바로 그냥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모션을 해서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차에 대한 케이스가 많은데 네. 어떤 차량이 너무 안 팔려요. 네. 그래서 갑자기 평균 가격보다 한 15%, 20%씩 할인을 치는 거죠. 아, 프로모션을 예, 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고차 시세는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바로 즉시 팔면은 네. 이게 자기 실적이라도 쌓을 수 있는 경우가 되거나 아니면 마진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팔리면 인기가 없다는 건데 그걸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고차 딜러들도 시세를 보고 그냥 단순히 시세를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견적을 놓고서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 이제 피를 보죠. 중고차 딜러가 손해본다라는 얘기가 네. 거짓말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들은 딱 정형화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근데 신차 같은 중고차가 나온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고차를 구매하는 분 입장에서 득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안 싸거든요. 그러면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중고차를 살 때 네. 나는 거의 그냥 엄청 잘 샀다가 아니고 그냥 제값 주고 그냥 제값 주고 샀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제가 좀 샀다가 대부분이고 정말로 저렴하게 살려면 네.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을 딱 맞춰놓고서는 딜러가 딱 넘기는 거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확률이 낮아지죠. 그냥 아는 사람이 나 이번에 차 바꾸는데 그냥 어디 내놓기도 뭐하고 네. 너 그냥 싸게 가져갈래? 네.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싸게 때마침 근데 그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있었다. 네. 라고 한다면 좀 괜찮을 수 그러면 있겠죠. 딜러분들한테 살 때는 그냥 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가격을 책정받아서 샀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근데 사실 저는 딜러분들한테 차량을 구매할 때 네.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후 서비스나 아니면 이분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 거기서 좀 그러면 딜러분들의 그런 뭐랄까 매력도라든지 영업력이라든지 이렇게 갈리겠네요. 그럼? 그렇죠. 사후 그러니까 서비스 얼마나 잘해주는지. 재방문하는 고객들이 있냐 없냐가 좀 관건이에요.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쵸.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없을 수는 많다고 없죠. 스스로도 얘기하셨고 뭐 저도 많이 보기도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30대 중반의 남성분의 이제 차량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30대 중반의 남성 평균이라고 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막연히 중고차 하나 사야지 했던 마음이 지금은 좀 기준점이 잡혔습니다. 어떤 차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사야 되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받고 좀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점 있으시면 영상에 표시되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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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